시장 과도한 기대감, 경고장 날라오기 시작했다. 예, 이게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이게 경고장은 딱 들었을 때 네네. 딱 기분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고장이 날라왔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이 경고장이 과연 뭘까요, 최 코치님? 네, 우리가 보통 경고장 하면 사람이 이렇게 움찔하게 만드는 게 있잖아요. 네. 저도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1년에 한 3-4번 정도 경고장을 갔습니다. 네, 뭐 주차 때문은 아닌데 과속. 가끔 이제 예. 내비상에 이렇게 카메라가 없는 구간에서 한 10km 정도 오버해서 이렇게 경고장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네. 그걸 딱 받고 나면 갑자기 그 다음부터 운전이 좀 다소 얌전해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예. 증시도 항상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최근에 그 흐름을 보면 네. 우리가 계속 이제 연초부터 어떤 흐름이 계속 나왔던 게 뭐냐면 특히나 이제 여름부터 긴축에 대한 우려가 좀 생겼었습니다. 긴축에 대한 우려가 생겨서 올 9월 전후로 해서 시장이 좀 어려워졌고요. 네. 그런데 그 뒤에는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생겼었고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근데 얘네들을 다 살펴보면 긴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이 어려워졌다가 파월의 동결에 대한 어떤 그 발언이 뉘앙스가 풍기면서 시장은 좀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 동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살아났을 때 이제 더 동결이 될 수 있다. 이제 금리 인상은 멈췄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추가적으로 이제 이끌었고 네. 지금은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다. 이제 희망이 어디까지 당겨졌냐면 원래는 내년 연말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내년에 한 5, 6월 나왔는데 지금은 내년 1, 2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분기 하면 2분기면은 그래도 한 4, 5, 6 정도 되는데 그렇죠. 지금 앞에 일자가 들어갔거든요. 그럼 이건 내년 초에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지금 시장이 커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 과도해지면 과도해질수록 이거를 경계하는 또 반대의 분위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각종 금융회사들과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이거에 대한 경고장을 이제 날리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과도하다. 그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블랙록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블랙록이 원래는 내년에 4-5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블랙록조차도 지금 어제 뭐라고 했냐면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너무 지나치다. 연초에까지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것은 좀 이르다. 빨라봐야 내년 중반이지 연초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좀 과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곳은 이제 알리안츠의 모하메드 엘 에리안 수석 경제보좌관이 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 시장 투자자들이 급격한 금리 인하를 크게 기대하고 있고 이게 급격하다는 것이 내년에 빠르게 금리 인하가 온다라는 건데 이게 연준이 그거를 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인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난번 파월도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금리 동결과 인하는 구분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채권 거물이 얘기했던 거고 파월도 뭐라고 했냐면 추가적인 상황이 발생할 시 긴축을 하겠다. 긴축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라가르드 유럽 총재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유럽에서는 지난번에 채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긴축 사이에서 또 이 시중에 채권을 매입해주는 유동성 프로그램을 동시에 했었거든요. 유럽이. 이거를 빨리 종료하겠다.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해주는 것을 빨리 종료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건 긴축의 의지를 더 강하게 반영한 거거든요. 라가르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파월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만 시장에서는 저번 파월의 연설을 왜 비둘기적으로 해석했냐면 파월이 끝단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장의 인플레이션과 이 금리의 균형이 맞아가고 있다. 이 얘기를 시장에서는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맞아간다는 뜻은 뭐냐면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긴축을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동결하고 인하는 다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은 지금 사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무시하고 이제 산타랠리가 올 거야. 내년 연초에 아주 희망적인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야.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인사들과 국가들에서 이거에 대한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장의 과도한 기대감 지금 경고장이 날라오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걸 일단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도 금리 인하할 거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FOMC가 13일 날 있잖아요. 네네. 그때 어떤 걸 중요 포인트로 저희가 봐야 될지. 일단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네. 그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최근에 헤지펀드가 이 국채 관련 숏 포지션을 정리했다라고 오.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데다 베팅을 했다라고 이제 같이 발표를 했는데 그거는 최근까지 국채 금리가 내려온 데다가 베팅을 하던 애들이 올라가는 데다 베팅했다는 것은 지금 시장이 최근에 국채 금리가 내려온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네. 금리 인상이 끝났고 금리 인하가 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국채 금리가 내려갔는데 그럼 이걸 상방에 베팅했다라는 것은 채권 시장, 이 헤지펀드 시장에서는 국채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는 거에 베팅을 한 거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기대하는 내년에 빠른 금리 인하만큼의 어떤 속도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럼 우리가 FOMC에서 봐야 되는 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점도표입니다. 점도표. 예, 예. 왜냐하면 시장의 기대와 제가 항상 말하는 현실이 맞닿는 시기가 FOMC 때 점도표거든요. 네. 그러면 시장은 지금 내년에 빠른 금리 인하를 연준이 할 것이라고 하고 있고 연준은 점도표에서 연준 내 위원들이 얼마나 다수의 인원들이 내년에 금리 인하에 점도표를 찍느냐 이건데 만약에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내년에 많은 인하의 숫자가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기대감이 현실을 만났을 때 좀 크게 실망할 수 있는 게 점도표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외에도 물가 지표나 성장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시장이 보는 게 미국의 성장률은 별로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내구재 관련된 그 지표들이 나왔는데요. 내구재 관련 가격들과 지표가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그 엊그제 나왔는데요. 어제죠. 어제 나왔는데 이 군사를 제외한 내구재 주문이 마이너스 7.5%가 나왔거든요.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택 판매가 지금 현재 2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안 온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내년에 해야 될 상황이 오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를 내년에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불타오르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게 연준이에요.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게 연준은 시장을 도움을 주는 곳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원래 연준은 물가하고 금융 안정 이런 것들에 대한 균형을 이루는 게 연준이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근데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시장이 불타오르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얹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경계하는 발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시장이 그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을 뿐이지 FOMC 때 실질적으로 그거 점도표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내년에 그만큼의 금리 인하의 점도표가 찍혀 있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이 FOMC 기점으로 시장이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FOMC 13일 기점으로 좀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다. 네. 근데 그 사실 이 데이터가 네. 제가 이제 막 저도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데이터가 뭐 맞진 않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네. 많이들 힘들다고 그래요. 네네. 네, 정말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표가 나오는 것보다도 자기네들이 정말 힘들다. 근데 시장은 환호하고 있는 게 네네. 도무지 본인들도 거기서 살지만 이해가 안 간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여기서는 뭐 제가 네.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다 예. 보니까 말씀을 못 드리지만 미국의 최근에 어떤 데이터들을 보면은 예. 뭐 예를 들어서 20개 정도의 미국의 경제 지표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의 15개 정도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 물론 우리가 그게 안 좋다라고 해서 경기 침체냐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뭐 희망적으로 뭐 미국이 엄청나게 성장을 한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이른 것 같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을 준비해야 될지 네. 최 코치님이 좀 힌트를 좀 주시죠. 네, 뭐 제가 말하는 게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네. 제가 저희 채널에서도 9월 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추석이죠. 네. 추석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우리는 매수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위축이 돼 있었고 코스피가 어디까지 더 빠지느냐를 걱정하고 있을 때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채널에 계신 분들은 최근에 수익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저는 현금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요. 예. FOMC를 일주일 정도 남겨놨을 네. 때 시장의 기대감이 가장 좋을 때 그리고 개별 주식들에 대한 어떤 호재성 기사가 터졌을 때 손쉽게 상한가를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게 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물론 한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과 같은 때 저는 현금화를 시켜야 되고 FOMC 때 어떤 이런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 어떤
충격이 좀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때 오히려 싸진 것을 현금화시킨 걸로 사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오히려 지금은 더 우리가 뭔가를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안전하게 현금화를 확보하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공포에 매수해야 된다라는 말을 좀 한 번씩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가장 우려를 할 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시장이 가장 환호를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현금화를 시키는 것이 제가 가장 강조하는 시장에서 살아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가장 첫 번째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현금 확보를 하고 FMC를 기점으로 보고 그때 시장의 상황을 본 다음에 매수를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진짜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어떤 방향성이 나오냐가 되게 시장을 방향성을 정하는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네네. 싶은데 우리 최 코치님은 지금 좀 희망적인 게 요때 네네. 시장이 환호성할 때 좀 현금화했다가 그 FOMC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지표들을 보고 그때 가도 늦지 않는다. 네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정말 저도 시장 참여자지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저는 이제 비트코인 쪽이 너무 가니까 사실은 요즘은 비트코인 쪽으로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네. 이쪽이 좀 뭐야 이렇게 막 자고 일어나면 막 숫자 앞자리가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또 이제 시장에서 여기서 와 한다고 가는 것보다 쏠림보다는 그래도 이 최 코치님처럼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투자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